한 번쯤은 꿈꿔본 적 있을 겁니다. 바다를 따라 달리는 길 위의 삶,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떠나고 싶은 곳으로 훌쩍 떠날 수 있는 자유. 은퇴 후엔 번듯한 집보단 바퀴 달린 집 한 채면 충분하다고 이제는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자는 기대가 쌓여갑니다. 캠핑카는 그 모든 낭만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삶을 시작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유보다는 현실적인 제약과 의외의 외로움,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 더 크다는 고백이 많습니다. 오늘은 막연한 동경을 넘어 캠핑카 은퇴라는 선택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현실적인 조언과 실제 사례를 나눠보려 합니다. 캠핑카 은퇴 왜 매력적으로 보였을까? 은퇴 이후 삶의 키워드는 자유, 여유, 비용 절감입니다. 특히 집을 유지하거나 전세금을 갱신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에겐 캠핑카 한 대 사면 숙박비는 끝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죠. 또한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자연 속에서의 여유를 즐길 수 있다는 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큽니다. 하지만 현실은 모빌리티 낭만이 아니라 유랑 노동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캠핑카 은퇴의 불편한 진실. 1. 생각보다 비싼 캠핑카 유지비. 캠핑카 구입비 중고도 최소 3천만 원 이상, 신차는 7천만 원 1억 이상. 연료비 연비는 평균 68km. 장거리 주행 땐 월 50만 100만 원 지출. 주차비 및 캠핑장 비용 공영 무료 주차는 제한적. 민간 캠핑장은 1박에 2만 5만 원. 수리 및 정비 고장 시 일반 정비소에서 수리가 어렵고 부품도 비쌉니다. 오히려 작은 아파트에 전세를 사는 것보다 더 많은 고정비가 들어가는 셈입니다. 2. 편한 삶과는 거리가 먼 노동형 생활. 물탱크에 물을 채우고 하수를 직접 비우고 전기 연결 문제에 늘 신경 써야 하며 날씨가 안 좋으면 취사나 씻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캠핑이 아니라 생존에 가까운 생활이 반복된다는 이야기죠. 3. 외로움과 건강 문제. 병원 접근성은 낮고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 관리가 어려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며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겪는 경우도 증가. 특히 부부라도 오랜 시간 좁은 공간에 함께 있다 보면 갈등이 커지기 쉬움. 실전 사례 3가지. 사례 2년 만에 다시 아파트로 돌아온 60대 부부. 박정환 가명 씨 부부는 은퇴 직후 8천만 원짜리 국산 캠핑카를 구입했습니다. 여행하며 살자는 꿈에 부푼 부부는 강원도, 전라도, 제주도까지 돌았지만 막상 살아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비 오는 날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고 밤엔 추워서 제대로 못 자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이 들수록 어디서든 자는 게 어려워졌어요. 주차 문제, 전기 문제, 늘 고장나는 부품에 스트레스가 쌓이던 박 씨 부부는 결국 캠핑카를 처분하고 다시 원룸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 자유는커녕 캠핑카 안에서 갇힌 기분이었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사례 경제적 이유로 떠났지만 더 힘들어진 은퇴남. 김영수 가명 씨는 혼자 은퇴를 맞이하며 주거비 절감을 위해 캠핑카를 선택했습니다. 처음엔 지출이 줄어드는 듯 했지만 문제는 예상치 못한 비용들이었습니다. 경유값, LPG 충전비, 오일 교체, 화장실 청소.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돈이더라고요. 게다가 김 씨는 당뇨가 있어 약 처방을 받아야 했지만 지역마다 병원이 달라 지속적인 진료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건강 악화로 인해 캠핑카 생활을 중단하고 요양원에 입소하게 됐습니다. 사례의 낭만을 찾으려다 부부싸움만 늘어난 집. 정미정가명 씨 부부는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며 전 재산 중 절반을 들여 캠핑카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좁은 공간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요리할 땐 냄새가 온 차 안에 퍼지고 에어컨도 약해 여름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하루 24시간을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서로에게 큰 스트레스를 줬습니다. 사소한 의견 충돌이 갈등으로 번지면서 캠핑카 생활은 단 5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우리는 여행이 아니라 훈련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캠핑카 은퇴하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5가지. 단기 체험부터 시작하기. 12주 렌트 캠핑카로 시범 운영해보기.
병원, 약국과의 거리 고려. 장기 질환이 있다면 캠핑지 선정에 신중할 것. 예상 유지비 계산하기. 연료비, 정비비, 캠핑장 이용료 등 월 고정비 추산 필요. 부부간 공간 스트레스 대비. 독립시간과 공간 확보가 가능한 설계 고려. 비상 거처 마련. 캠핑카 생활이 힘들어졌을 때 돌아갈 최소한의 거주 공간 확보. 마무리하며 캠핑카 은퇴는 분명 로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로망은 현실에 기반한 철저한 준비 위에서만 지속됩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 선택한 삶이 오히려 더 많은 불편과 스트레스를 안겨준다면 그건 결코 우리가 바랐던 은퇴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무작정 떠나는 삶이 아니라 돌아올 곳이 있는 떠남이야말로 진정한 은퇴의 자유 아닐까요? 은퇴 후 캠핑카 생활, 실제로는 어떤 삶인가? 모빌리티 라이프의 현실과 준비 체크리스트. 1. 들어가며 최근 몇 년 사이 국내에서도 캠핑카를 이용한 은퇴 후 생활이 트렌드처럼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 곳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 자연과의 동행, 주거비 절감 등의 이유로 캠핑카 라이프에 관심을 갖는 5060대 은퇴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낭만만큼이나 불편함과 리스크도 큰 생활 방식입니다. 이 글에서는 캠핑카 은퇴 생활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사전 고려 사항과 리스크 관리 방법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2. 캠핑카 은퇴 왜 선택하는가? 주거비 절감 효과 기대. 서울 및 수도권에서의 주거 비용은 은퇴자에게 큰 부담입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캠핑카를 일종의 이동형 주거지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과 생활을 병행하는 라이프 스타일. 정년 이후 고정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장소를 자유롭게 경험하려는 심리. 외국 사례의 영향. 미국,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는 RVRET, IRED 비컬 라이프가 보편화돼 있고 이를 접한 한국 은퇴자들도 유사한 생활을 꿈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캠핑카 생활의 주요 장점. 항목 내용. 자유로운 이동 정해진 주거지에 얽매이지 않고 전국 혹은 해외여행 가능. 자연 친화 생활산, 바다 등 자연 환경 속에서 생활 가능. 생활비 절감 가능성 초기비용 제외 시 주거, 관리비 임대료 절감 가능. 그러나 이 모든 장점은 기초 체력과 생활 기술, 그리고 경제적 여유가 전제될 때만 가능합니다. 4. 현실에서 마주하는 불편과 리스크. 1. 고비용 구조. 초기 구매 비용. 국내 중형급 캠핑카 가격은 신차 기준 7천만 원 이상. 1톤 트럭 개조형 중고도 최소 3천 5천만 원 수준. 유지 관리비. 연료비 월 50만 원 이상 지속적 이동 시. 캠핑장 비용 1박당 평균 2만 5만 원. 소모품 및 수리비 배터리, 타이어, 수도 설비 등은 특수 장비로 비싼 편. 보험료 및 자동차세. 일반 승용차보다 높으며 전용 보험은 가입 조건이 까다로움. 이 생활 편의성 부족. 화장실, 샤워 시설, 세탁 공간의 한계. 물 공급 및 오폐수 처리의 번거로움. 날씨 영향에 취약 여름 고온, 겨울 결로 및 동파 등. 3. 의료 접근성. 만성 질환자나 고령자는 일정한 병원 방문이 필수인데 캠핑카 생활은 의료 접근이 떨어짐. 일부 은퇴자들은 이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거나 계획을 조기에 포기한 사례도 있음. 4. 사회적 고립. 정주하지 않는 특성상 이웃과의 교류가 적고 외로움 우울감 증가. 부부 또는 동반자와의 갈등도 심화되기 쉬움 좁은 공간에서의 장기간 생활. 5. 실제 사례 분석. 사례 캠핑카 처분하고 다시 월세로. 60대 부부가 은퇴 후 캠핑카를 구입해 전국을 여행했지만 장기간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2년 만에 캠핑카를 매각. 가장 큰 어려움은 계절 변화와 물리적 피로, 그리고 반복적인 정비 문제. 현재는 지방 중소도시 소형 아파트로 이주해 정착. 사례 혼자 하는 캠핑카 생활, 예상보다 고립감이 크다. 58세 독거 은퇴자. 캠핑카 구입 후 전국 유랑 생활을 시작했으나 타인과의 교류 부족, 병원 접근성 문제 등으로 심리적 불안 증가. 은퇴 자금 일부를 캠핑카에 쏟아부은 탓에 거주 전환 시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 발생.
사례 정서적 충돌로 부부 생활까지 위기. 50대 후반 부부가 캠핑카 여행을 선택했지만 좁은 공간에서의 생활이 갈등 촉진 요인으로 작용. 집안일 분담, 이동 경로 선택, 생활 리듬 차이로 인해 감정 마찰이 쌓이면서 캠핑카 생활 중단. 6. 캠핑카 은퇴를 고려할 때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경제적 준비. 캠핑카 초기 비용 1년 유지비를 합산해 최소 1억 원 이상 여유 자금이 확보됐는지. 건강 상태. 당뇨, 고혈압 등 만성 질환자는 정기 병원 방문 가능성 고려. 이동이 잦은 생활에 신체적 무리가 없는지 사전 검진 필요. 사전 체험. 최소 12주 이상 렌트 캠핑카로 모의 생활 진행 후 결정. 주말 단위 체험보다 실제 생활 루틴 식사, 청소, 전기수도 관리 등을 고려한 테스트가 중요. 대체 거주지 확보. 캠핑카가 어려워졌을 때 바로 전환할 수 있는 임시 거주지 확보 필요. 예비비 또는 최소한의 임대 가능 예산 확보. 배우자 또는 동행자와의 충분한 합의. 역할 분담, 동선 설계, 휴식 공간 분리 여부 등 사전 조율 필수. 7. 결론. 캠핑카를 활용한 은퇴 후 생활은 일부 은퇴자에게는 로망이 될 수 있지만 그 로망은 철저한 준비와 체력 자금 생활 기술이 뒷받침될 때만 가능합니다. 단기 여행과 장기 생활은 전혀 다른 문제이며 자유라는 단어 뒤에는 더 큰 자율성, 즉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책임감이 뒤따릅니다. 캠핑카 은퇴는 비용 절감이 아니라 형태가 다른 소비 방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하고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친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시골살이 낭만은 없고 돈만 줄줄 샌다. 은퇴 후 눈물 나는 현실. 많은 사람들에게 은퇴 후 시골살이는 마치 꿈 같은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소박한 농장, 아름다운 자연 풍경, 그리고 여유로운 일상. 이 모든 것들이 시골살이를 로망으로 만들죠. 하지만 실제로 시골에 들어와 살다 보면 전혀 다른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시골의 생활은 절대 만만치 않고 경제적인 부담 역시 상당히 큽니다. 시골살이는 돈이 안 든다는 오해는 막상 생활을 시작하면 깨지기 마련입니다. 첫 번째 사례 농업의 꿈, 현실은 비용의 연속. 어떤 사람들은 은퇴 후 시골로 내려와 농업을 시작하는 것이 새로운 도전이자 수입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골에서의 농업은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한 예로 작은 농장을 시작하려는 어씨는 귀농 교육도 받고 경험자들의 조언을 들어 농업을 꿈꿨습니다. 그가 처음 투자한 것은 농기구, 종자, 비료 등등 여러 농자재들이었죠. 초기 투자 비용만 해도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크게는 1,000만 원 단위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나 병충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폭우가 내려 작물이 모두 잠기거나 고온으로 인해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결국 어씨는 손실을 메우기 위해 다시 비싼 농자재를 구매해야 했고 계속해서 투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어씨는 결국 시골살이의 낭만은커녕 비용의 연속이라는 현실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생활비 증가, 도시보다 더 비싼 현실.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서는 생활비가 적게 들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골의 진짜 모습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특히 의료 서비스와 편의시설이 부족한 시골에서는 생활비가 의외로 많이 듭니다. B씨는 은퇴 후 건강을 위해 시골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병원이 멀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간단한 진료나 약 처방을 받기 위해서는 도시의 병원으로 가야 했고 교통비와 시간이 이중으로 들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시골에서 가까운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은 드물어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거나 한 번에 많은 양을 사야 해서 초기 비용이 훨씬 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골에서는 수도나 전기, 가스 같은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유지 보수 비용이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도시에서는 당연하게 제공되던 서비스들이 시골에서는 추가 비용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B씨는 생활비가 생각보다 더 많이 들면서 경제적으로 압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 자급자족의 함정. 시골살이에 대한 또 하나의 로망은 자급자족입니다. 직접 기른 농산물로 식탁을 채우고 필요 없는 돈은 아낄 수 있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자급자족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시골에서 자급자족을 목표로 했던 C씨의 사례를 보면 그는 처음에는 밭을 가꾸고 가축을 키우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식물을 키우고 수확하는 일은 경험이 부족한 초보자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작물은 잘 자라지 않거나 병충해에 쉽게 노출되었고 결국 필요한 것들을 외부에서 다시 사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또한 가축을 키우는 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동물들의 먹이 비용과 건강관리에 드는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갔고 가축이 병에 걸리면 동물병원에 가야 하는데 이 역시 시골에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하나 돈과 연결되었죠. 결국 C씨는 자급자족을 꿈꾸던 시골 생활이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초래하게 되는 역설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시골살이의 현실을 마주하며 시골살이가 주는 여유로움과 낭만은 그저 환상일 뿐 실제로는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시골에서는 예기치 못한 비용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시골살이를 계획하고 있다면 단순히 낭만만을 꿈꾸기보다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초기 투자 비용, 생활비, 예상치 못한 비용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 시골에서 행복한 삶을 꿈꾸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냉정한 현실 인식과 철저한 준비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시골살이의 진정한 모습, 은퇴 후 성공적인 전원생활을 위한 전략. 시골살이에 대한 동경과 낭만은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도시의 복잡한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꿈꾸곤 하죠. 특히 은퇴 후 새로운 삶을 꿈꾸며 전원생활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골로 이주하고 나면 겪는 현실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의 관점에서 몇 가지 전략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1. 철저한 재정 계획이 필요하다. 시골살이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예산 관리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시골 생활에서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도시와 달리 시골에서는 기본적인 서비스와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외부에서 직접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관이 터지거나 전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리업자를 불러 해결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골로의 이주를 고려할 때 철저한 재정 계획을 세우라고 조언합니다. 은퇴 이후에는 정기적인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용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기본적인 생활비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비상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농업을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초기 투자 비용을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실패에 대비한 플랜 B를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현지 커뮤니티와의 유대감이 필수적이다. 시골살이의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현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시골은 도시와 달리 사회적 네트워크가 더 작고 밀접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처음 이주한 외지인에게는 이러한 현지 커뮤니티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커뮤니티와의 유대는 시골 생활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 전문가가 말한 바에 따르면 시골에 이주할 때는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만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골에서는 작은 도움도 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기구를 대여하거나 작은 농업 기술을 배우는 것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가능해집니다. 낯선 환경에서 혼자 살아가려 하기보다는 현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로써 비용을 줄이고 필요한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3.
자신만의 정체성과 목표를 설정하라. 시골 생활의 또 하나의 함정은 목표가 없는 생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의 치열한 경쟁에서 벗어나고자 시골로 향하지만 막상 시골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무료함과 무기력함에 빠지거나 낭비성 지출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죠. 전문가들은 시골살이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에 집중하겠다는 사람은 구체적인 작물 재배 계획을 세우고 그에 필요한 지식을 미리 쌓아야 합니다. 반면 자연과 함께하는 소박한 삶을 원한다면 작은 텃밭 가꾸기나 산책로 조성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 그에 맞춰 하루하루를 계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한 루틴을 정하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성취감을 찾는 것이 장기적인 시골 생활의 성공 포인트입니다. 전문가의 재현 시골살이는 계획과 연결의 삶이다. 은퇴 후 시골살이는 분명 아름다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찾고 건강을 회복할 기회를 가지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저 낭만에 이끌려 충동적으로 선택한다면 금전적인 부담과 외로움, 무료함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시골살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과 현지 사람들과의 연결이 필수적입니다. 시골로 이주를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작은 시골 마을을 여행하며 실제로 살아보는 체험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기간의 체험을 통해 시골 생활의 장단점을 직접 경험할 수 있고 자신에게 맞는지 판단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주 후의 생활을 더욱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시골살이는 단순한 도피처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입니다. 낭만만을 기대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시의 편리함을 포기하는 대신 시골의 여유로움과 건강한 삶을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적응과 현명한 대처가 필수적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한다면 시골살이는 단순히 돈이 줄줄 새는 곳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찾는 삶의 새로운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난 10억 자산만 모으면 은퇴해도 되겠다 라는 말을 농담처럼 혹은 진지하게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 역시 예전엔 10억이라는 금액이 마치 은퇴 후 삶의 보증 수표처럼 느껴지곤 했죠. 그런데 실제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40대에 들어서면서 막상 자산을 어느 정도 모았어도 생각보다 부담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인플레이션, 가족 부양, 갑작스러운 의료비,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나 재해 등 우리에게 닥칠 변수는 너무나 많잖아요. 10억이라는 숫자가 요즘 시대에 정말 은퇴 후 평생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돈일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억 자산? 은퇴 후엔 의미 없다. 40대 자산의 충격적 비밀이라는 약간은 자극적인 제목 아래 왜 우리가 10억에 쉽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지 그리고 40대에 현실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해요. 저 역시 막연히 몇 억이라는 금액이 있으면 노후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다가 실제 계산해보고 주위 사례들을 듣고 나서야 이거 큰일이네 하면서 긴장하게 되었거든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10억 자산이 왜 마냥 든든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1. 막연한 목표 금액이 안기는 착각. 우리가 흔히 돈 얘기할 때 10억만 있으면이라는 말을 쉽게 하죠. 그만큼 10억이란 금액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 큰 것 같아요.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10억 원을 지금 당장 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나 이걸로 저금 좀 하고 주식도 조금 굴리고 집도 마련하면 여유롭게 살 수 있겠다 싶지만 실제로 은퇴 생활이라는 건 12년이 아니라 2030년 길면 그 이상을 봐야 하는 일이에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는 계속 오를 텐데 그때마다 생활비가 계속 늘어날 거고요. 또 언제 큰 병이 올지 모르고 아이들이 있는 분이라면 교육비나 결혼 자금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지금의 10억으로 30년을 내다본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은퇴 후에는
소득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여기에 부동산 시세 변동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가 계속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 10억 원이라는 액수가 마냥 든든하기만 한 건 아니란 결론이 나옵니다. 내 주변 사례로 본 10억 자산의 함정. 김씨 45세 직장인 사례. 김씨는 40대 초반부터 퇴직 후 인생을 그려오면서 10억이라는 숫자를 머릿속에 꽉 박아놨어요. 지금 수중에는 대출 포함해서 아파트 시세가 8억 정도 되니까 2억 정도 더 모으면 뭔가 은퇴해도 될 것 같았죠. 그런데 곰곰이 계산해보니 실제 은퇴 후 매달 필요한 생활비 대출이자 자녀 교육비, 생활비, 보험료 등가 40만 500만 원은 쉽게 되더라고요. 아니, 어디서 줄일 건 줄이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김씨와 같은 일반적인 중산층 가족이 살던 라이프 스타일을 갑자기 극단적으로 바꾸는 것도 쉽지 않죠. 또 부모님 용돈이나 의료비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도 여기저기서 터지기 마련입니다. 결국 김씨는 10억 모으면 은퇴 가능이라는 자기 최면에서 벗어나 계획을 다시 잡고 있어요. 최대한 근로소득을 더 오래 가져가거나 혹은 별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나 임대 소득을 확보해야겠다고 말하더군요. 10억 있으니까 마음 편하겠다. 라는 주변 사람들의 얘기가 본인에겐 전혀 공감이 안 된대요. 이씨 42세 자영업자 사례. 이씨는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꽤 괜찮은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도 체력적인 부담이 상당해서 50세 이전엔 은퇴하고 싶다고 합니다. 현재 순자산은 대략 7억 원 정도. 그래서 요즘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아요. 매년 꾸준히 10% 이익을 보면서 10억을 만들면 적금처럼 이자 받아서 살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투자 수익률이 매년 일정하게 10%씩 찍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은 변동성이 크고 부동산도 생각보다 쉽게 오르지 않을 때가 많죠. 게다가 물가가 오르는 속도만큼 정기예금을 통해서는 절대 불로소득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씨는 최근에 친구가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해 의료비를 크게 지출한 걸 보고 이건 진짜 모아둔 돈 깎아먹는 건 순식간이겠구나 하고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10억을 단순히 목표 금액으로 삼기보단 은퇴 후에도 계속 벌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겠다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박 씨 48세 프리랜서 사례. 박 씨는 30대 때부터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매달 벌 때마다 열심히 저축해왔어요. 덕분에 실물 자산 오피스텔, 소형 상가 등을 합치면 대략 10억 정도 가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정작 자신의 은퇴가 불안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현금 흐름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부동산 자산이 있다고 해도 공실 빈 상가나 빈 오피스텔이 늘어나거나 세입자 문제로 골치를 앓으면 월 수입이 뚝 떨어질 수 있잖아요. 실제로 코로나19 시기에 소형 상가에서 테트가 빠져나가면서 몇 달간 임대료가 0원이 된 적이 있었대요. 그 몇 달이 정말 무섭더랍니다. 자산 가치야 나중에 팔면 될 수 있겠지만 당장 현금이 안 들어오면 생활이 막막하다는 거죠. 그 후로는 나는 10억 자산가니까 괜찮아. 가 아니라 내가 매달 얼마 정도를 안정적으로 벌어야 생활이 가능하고 그게 막혀도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고민하게 되었다고 해요. 자산 가치가 아닌 안정된 현금 흐름이 핵심이라고요. 3. 10억가 중요한 이유. 위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건 사람들은 처음엔 10억이라는 숫자에 근거 없는 기대와 위안을 느끼지만 막상 현실과 마주하면 은퇴 후 생활에 대한 불안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요즘 물가, 그리고 20년 넘게 이어질 수도 있는 은퇴 생활을 생각한다면 10억이 결코 종착점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산 규모 자체보다 현금 흐름과 추가 수익원을 어떻게 만드느냐예요. 10억을 모은 뒤에도 꾸준히 불어나는 패시브 인컴 임대 수익, 투자 수익, 연금 등이 없다면 자산은 점점 소모될 뿐이에요. 또 돌발 상황 질병, 상속 문제, 자녀 교육비, 이혼 등이 터지면 그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질 거고요. 4. 그렇다면 40대에 뭘 준비해야 할까? 현재 지출 구조 점검하기 매달 얼마나 쓰고 있는지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은퇴 후에는 지금보다 적게 쓸 것 같지만 사실 의료비 등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더 많이 쓸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생활비와 여유 생활비를 구분해 놓으면 목표 금액뿐 아니라 매달 얼마의 안정적 소득이 필요할지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산의 현금화 및 수익성 고민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저축이든 각각을 어떻게 운영할지 전략을 짜야 해요. 물려받은 부동산이 있더라도 당장 수익이 안 나면 은퇴 후에는 의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요. 꼭 부동산 임대료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스킬이나 경험을 살려 파트타임 컨설팅, 강의, 온라인 비즈니스 등으로 추가 소득을 만들 수 있는지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건강 유지와 보험 준비. 은퇴 후 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게 의료비잖아요. 건강이 무너지면 치료비가 크고 그만큼 자산 소모가 빠릅니다. 따라서 40대부터는 건강 관리를 더 집중적으로 하고 여러 위험에 대비할 보험을 마련해 두는 것도 중요해요. 공적연금, 사적연금 꼼꼼히 챙기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현재 가입 중인 연금이 실제로 은퇴 후 내 삶을 얼마나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계산해 보세요. 만약 부족하다면 추가로 사적연금 상품에 가입하거나 다른 투자 수단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현역 마인드 100세 시대라는 말이 상투적이지만 그 말이 허투루 나온 게 아니에요. 40대에 벌써부터 더 이상 일하기 싫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몸과 마음이 허락한다면 50대, 60대 이후에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내일을 미리 만들어두면 좋습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서는 완전한 은퇴가 아닌 반은퇴 생활을 통해 추가 수익을 유지할 수도 있죠. 5. 마무리하며 결국 10억 자산이라는 건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목표 금액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 자체가 은퇴 후 삶을 전부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특히 40대라면 아직도 남은 근로기간이 1020년가량 있고 그 사이에 자녀 교육, 부모님 봉양, 이직이나 창업 등 예측 불가한 사건이 생길 수 있죠. 조금 더 길게, 폭넓게 내 인생의 가계부를 바라보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흐름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인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10억이라는 숫자에 도달했더라도 이제 끝? 이라고 방심하기보다 그래, 이제부터 이 자산을 어떻게 굴려서 지속적으로 현금이 흘러들어오게 할까를 고민해야죠. 세상 일이 다 그렇듯 돈 문제도 어디까지나 과정이자 선택의 연속이에요. 지금 당장 10억이 없어도 혹은 이미 10억을 모았더라도 한 번 더 내 상황을 점검하고 리스크를 대비하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그게 진짜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보내는데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10억은 은퇴 보증 수표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더 현실적인 준비를 해보자는 취지로 오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부터라도 꼼꼼하게 준비해서 은퇴 후에도 진정한 자유와 여유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늘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금액이 아니라 어떤 인생 계획과 삶의 태도인 것 같다는 결론을 남기며 이번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50대와 60대라면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을 겁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지금이 투자할 시기인가? 라는 고민은 늘 우리 머릿속을 떠나지 않죠. 매일 주식 차트를 들여다보며 타이밍을 맞추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심리적인 압박감과 후회만 남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은퇴를 준비하며 자산을 관리해야 하는 시점에서는 이 같은 불안감이 더욱 커지죠. 그런데 성공적인 은퇴 자산 관리의 진정한 비밀은 타이밍이 아닌 타이밍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타이밍 잡으려다 망한다. 은퇴 자산 성공의 핵심은 이것. 여러분, 은퇴 준비를 하면서 투자에 대해 고민해 본 적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언제 투자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 빠지곤 합니다. 주식시장을 예의주시하고 경제 뉴스에 귀를 기울이며 지금이 타이밍인가? 를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니라 타이밍, 즉 시장이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지입니다. 여기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타이밍의 달인이라 자부하던 김 씨의 실패. 김 씨는 56세로 은퇴를 앞두고 있던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주식에 관심이 많았고 매번 최고의 타이밍을 찾아내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자부했습니다. 김 씨는 경제 흐름을 분석하고 기사를 읽으며 지금이 기회다,
싶을 때마다 큰 금액을 투자하고 빠른 수익을 노렸습니다. 처음에는 꽤 성공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는 예상과 달리 움직였고 매번의 타이밍 시도는 김 씨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자신이 포기했던 주식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걸 보면서 소가리를 했고 다른 때는 반대로 매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큰 폭락을 겪기도 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잦은 매매로 수수료와 세금에 지출을 더하게 되어 예상보다 훨씬 적은 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건 무엇일까요? 시장의 짧은 타이밍에 기대는 것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장기적인 수익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 꾸준함의 승리를 보여준 박 씨의 성공. 박 씨는 김 씨와 다르게 한 번의 큰 타이밍보다는 꾸준한 투자를 선택했습니다. 62세로 은퇴를 준비 중이던 그는 처음엔 경제 지식이 많지 않았지만 재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들여 시장이 좋든 나쁘든 정기적으로 투자하라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박 씨는 매달 일정한 금액을 인덱스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시장이 떨어질 때도 멈추지 않았고 반대로 상승할 때도 추가 투자를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나고 보니 박 씨의 계좌는 안정적인 성장을 보였고 그는 은퇴 이후의 생활비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장기적인 안목과 꾸준함은 단기적인 예측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도와줍니다. 세 번째 사례, 경제위기의 생존자 이 씨의 이야기. 마지막으로 소개할 이 씨는 59세로 경제위기를 2번이나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도 한때는 시장 변동성을 두려워해 투자를 주저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그는 한번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많은 투자자들이 공포에 빠져 주식을 팔고 떠났지만 이 씨는 오히려 타이밍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지만 이 씨는 매달 꾸준히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5년이 지난 후 시장은 회복되었고 이 씨의 자산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은퇴 이후 그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시장이 무서울 때도 있었지만 그때 멈추지 않고 계속 투자한 것이 내 은퇴 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해줬죠. 이 사례는 경제의 위기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우리의 자산을 키워주는 가장 큰 동력임을 보여줍니다. 타임인의 진정한 힘. 여기까지 사례를 들으며 공감이 가셨을 겁니다. 타이밍은 예측할 수 없는 복잡한 변수들에 의존하지만 타이밍은 우리의 자산이 성장할 시간을 줍니다. 시장은 언제나 오르내림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시장에 오래 머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산 관리 전략은 어떤가요? 짧은 타이밍의 성공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나요? 자산 관리의 핵심은 예측 불가능한 타이밍을 맞추는 것보다 시장에 머무르며 시간을 아군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타이밍이 아닌 타임인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투자 전략으로 은퇴 자산 관리를 준비해보세요. 여러분,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인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했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를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게 중요하죠. 많은 분들이 장기 투자의 개념은 알지만 막상 실천에 옮기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은 타이밍 전략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질적인 방법과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자동화된 투자 시스템 설정하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동화된 투자 시스템을 설정하는 겁니다. 내가 꼭 타이밍을 잡아야 하나? 라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주죠. 자동화된 시스템을 이용하면 투자에 대한 감정적인 판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급여일에 맞춰 월급의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인덱스 펀드나 ETF에 투자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 상황이 좋든 나쁘든 꾸준히 투자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50대 후반의 직장인은 매달 100만 원씩 인덱스 펀드에 자동으로 투자하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는 시장 흐름에 신경 쓰지 않고 안정적인 장기 투자를 이어가니 마음이 편해요 라고 말하더군요. 이처럼 자동화된 투자 방식은 시장의 단기적 변화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줍니다. 2. 자산 다변화로 리스크 분산하기. 타이밍 전략을 실현할 때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자산 다변화입니다. 장기적으로 시장에 머물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하나의 자산군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가령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부동산, 해외 주식 ETF 등에도 분산 투자해 보세요. 제 지인 중 한 명은 60세 은퇴 직전에 이러한 다변화 전략을 사용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주식시장이 출렁거릴 때도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 덕분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라고 했죠. 이처럼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하면 한쪽이 하락해도 다른 쪽에서 버팀목이 되어 전체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심리관리. 아무리 자동화 시스템과 자산 다변화를 해도 시장에 큰 변동성이 다가올 때면 누구나 불안해집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경제 뉴스에서 대폭락이나 최악의 위기 같은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쿵 내려앉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도 꾸준히 타이밍 전략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런 심리 관리를 위해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첫째로 지나치게 자주 계좌를 확인하지 마세요. 하루에 몇 번씩 계좌를 들여다보면 작은 변동에도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대신 분기별로 한 번 정도 성과를 체크하는 식으로 루틴을 정해보세요. 둘째, 투자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일기에 투자 결정 시의 감정과 이유를 기록해두면 후에 되돌아보며 감정적 선택을 피할 수 있어요. 셋째, 나만의 투자 철학을 다시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나는 타이밍 전략을 통해 장기적 성장에 집중한다는 믿음을 다시 새기며 불안을 다독이는 거죠. 한 가지 기억할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58세의 박 씨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투자, 자산이 절반으로 줄어든 걸 보고 패닉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심리적 관리를 통해 시장에 남아 있었고 그 이후에 큰 반등이 일어났을 때 훨씬 더 큰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는 그때를 회상하며 초조함을 참는 것이 가장 큰 승리였다고 말합니다. 4. 장기적 목표를 위한 명확한 계획 세우기. 타이밍 전략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목표와 명확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은퇴 자산 관리를 위해 투자할 때는 단순히 많이 벌겠다가 아니라 은퇴 후 몇 년 동안 어떤 생활을 하고 싶은지, 어떤 지출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대 중반의 한 부부는 은퇴 후 여행을 다니며 여유롭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150만 원을 다양한 해외 ETF와 채권 펀드에 분산 투자해 왔고, 투자 목표 금액과 예상 수익을 구체적으로 계획했습니다. 단기적인 수익이 중요했다면 이 꿈은 그냥 꿈으로만 남았을 겁니다. 장기적인 목표가 있었기에 변동성에도 묵묵히 계획을 지켜올 수 있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며 지금도 기분 좋은 미소를 짓습니다. 결론, 타이밍, 은퇴의 든든한 버팀목. 여러분, 이제 타이밍과 타임인의 차이를 아셨을 겁니다. 타이밍은 순간을 맞추려다 실패할 확률이 높지만 타이밍은 오랜 시간의 힘을 통해 자산을 천천히 불려줍니다. 시장은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승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이제 타이밍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타이밍 전략으로 미래의 안정된 은퇴 생활을 준비해보세요. 자동화된 투자 시스템, 자산 다변화, 심리관리, 그리고 명확한 장기 목표 설정으로 지금부터 실천해보는 겁니다. 성공적인 은퇴는 운이 아니라 시간과 전략의 힘으로 이루어집니다.